환경오염, 질병이 증가하는 분명한 이유. 암 발병률이 출산율을 앞질렀다. 전에는 구경도 못했던 아이들 아토피가 등장했고 알레르기도 급증했다. 아무도 원인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는다. 이런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은 세 가지 중 하나다. 첫째, 유전자가 급변했다. 둘째, 병원균이 돌연변이를 일으켰다. 셋째, 환경이 급변했다. 유전자가 급변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것도 나쁜 방향으로?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 병연군이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역시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면 환경이 급변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아니, 누가 뭐래도 환경은 바뀌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봄에는 불청객 황사만 걱정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미세먼지가 기승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외출하기도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자폐증 증가율이 세계 1위라는 보고가 나왔다.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까? 미세먼지가 문제되는 것은 납이나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 때문이다. 중금속은 뇌 신경을 공격하고 뇌에 염증을 유발한다. 더군다나 체외 배출도 어렵다. 글라이포세이트라는 제초제가 잔뜩 묻은 채소를 먹게 되면 중금속의 체외 배출은 더욱 어려워진다. 글라이포세이트는 땅속에서 무기질 영양소를 전부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영양소를 얻지 못한 잡초들이 말라 죽는 원리를 이용해 제초제로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글라이포세이트는 체내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작용을 한다. 안 그래도 배출이 어려운 중금속을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다. 유전자 조작 작물의 경우 제초제를 더 많이 사용한다. 우리나라 GMO는 규제가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느슨하다. 추가로 너무 어린 나이에 예방접종을 통해 알루미늄과 같은 중금속이 체내에 유입된다. 위생 상태나 영양 상태가 개선되어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 가짓수는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다. 또 모유나 분유를 통해 MSG의 주성분인 글루탐산을 섭취하게 되는데 망간이 부족한 아동은 글루탐산이 뇌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혈내 장벽이 완성되기 이전인 2세 이하의 아동들은 더더욱 취약하다. 미세먼지가 범벅이 된 길거리 음식도 상황을 악화시킨다. 모두 뇌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다. 환경오염은 도처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자폐 증가율이 세계 1위로 높다. 진단 기술이 발달해 통계에 잡히는 아동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둘러보면 실제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아토피, 알레르기, 천식, 소아당뇨, 소아암 모두 발맞춰 함께 증가했다. 모두 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여기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면 될 일일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집증후군이라는 질환을 갖고 있는 나라다. 왜 그렇겠는가? 규제가 느슨한 틈을 타 비양심적인 건축업자들이 쓰레기 건축자재를 들여와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비용 절감이 절실한 하청업체들이 그런 건축자재를 수입한 것이다. 결국은 사회구조 전반에 걸친 문제다. 국민들의 의식, 공직기관의 청렴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사회구조,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 신경의학적으로 다시 보는 MSG. 지난 세월 대한민국에서 MSG가 겪었던 운명은 실로 기구하다. 한때는 건강을 위협하는 화학 첨가물들의 대표주자로 오욕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지만 지금은 자연에 존재하는 안전한 물질로 인식되면서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명예회복을 누리고 있다. 몇 해 전 공중파 방송에서 MSG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선 MSG는 적어도 소금보다 안전한 물질로 인식되고 있다. 방송의 핵심은 MSG의 주성분인 글루탐산이 세공이나 콩에도 많이 존재하는 자연 물질이라는 것이다. 식품 첨가물 MSG와 자연식품에 존재하는 글루탐산이 분자구조학적으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강변하는데
실은 그 반대다. MSG는 식품업계의 주장처럼 분자 구조화학적으로 비교해보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뇌신경학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MSG 주성분인 글루탐산은 다시마, 쇠고기, 버섯, 굴 등에도 들어있는 아미노산으로 분자 구조가 같다는 말은 크게 보았을 때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글루탐산은 다시마, 쇠고기와 같은 음식보다 우리 뇌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 글루탐산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하는데 뇌에 존재하는 자연 물질 중 가장毒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명적이진 않지만 개인의 건강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글루탐산은 특히 어른보다 성장기 어린이의 뇌에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뇌에는 다량의 글루탐산이 있지만 이 글루탐산은 뇌에 막 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글리아 안에 잘 보관되어 있다. 평소에는 수면 상태나 반수면 상태로 있다가 필요에 따라 혹은 사고에 의해 글루탐산이 분비된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왜 이런 위험한 물질을 뇌에 잔뜩 보관하고 있을까? 글루탐산은 뇌 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 중 하나다.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글루탐산 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절되면서 뇌의 신경다발들을 연결한다. 이러한 농도 변화는 정밀하게 프로그램된 스케줄에 따라 이루어진다. 신경자발이 연결되어야만 미성숙한 뇌가 발달한다. 갓 태어났을 때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아이의 완전했던 청각, 시각, 운동신경 등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글루탐산이 없으면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 뇌에 위험한 물질인 글루탐산을 잔뜩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시기에 너무 많은 글루탐산이 분비되거나 과다한 글루탐산에 노출되면 뇌신경을 연결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우울증도 그 결과 중 하나일 수 있다. 어떤 문제들은 가볍고 어떤 문제들은 심각하다. 가벼운 문제들로는 집중력 장애, 학습 장애, 언어 발달 장애, 행동 발달 장애, 반항, 위험한 행동, 학교 생활 적응 장애 등이 있을 수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들로는 정신분열증, 강박장애, 중독, 강박장애 중독, 폭력적 성향, 자살 충동, 불안증, 우울증 등을 들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글루탐산이 과다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다. 식품 첨가물로의 MSG이고 자연물질이고 천연물질이고 합성이고 인공이고 발효이고 여부를 떠나 글루탐산 자체의 역할이 그렇다는 것이다. 학습장애 아동 중에는 뇌가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에 글루탐산에 과다하게 노출된 경우를 볼 수 있다. 그 시기가 언제일까? 임신 후기와 생후 첫 2년간이다. 그래서 임신부들은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고 뇌가 급속도로 발달하는 영유아기에는 MSG가 들어간 분유를 먹이기보다 모유 수유가 바람직하다. 음식을 통한 섭취 외에 교통사고나 머리를 가격당하는 사고로 뇌에 충격이 가해져 마이크로글리아 부액에 잘 담겨있던 글루탐산이 쏟아져 나오는 사고가 나기도 한다. 외상에 의한 충격 외에도 수술, 감염, 백신과 지나친 스트레스 역시 글루탐산의 유출을 야기한다. 글루탐산에 지나치게 노출된 아동은 학교에 들어가 복잡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과잉 행동장애 또는 집중력 장애가 생기기도 한다. 미국 FDA에서는 MSG를 GRAS로 분류했지. MSG가 안전하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GRAS에 분류되어 있다는 것은 안전이 보장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GRAS로 분류된 것 자체가 뭔가 애매하다는 뜻이다.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FDA가 사과나 딸기를 GRAS로 분류하지 않는 까닭이다. GRAS에 등록된 물질들을 보면 대부분 발음도 안 되고 읽어도 뭔지 모르는 화학물질들이다. 최근에 추가로 밝혀진 사실은
글루탐산이 신경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뇌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몸의 모든 조직과 장기에 영향을 끼친다. 피부, 각막, 간, 췌장, 폐, 소화기관, 근육, 생식기, 심장, 방광은 물론 면역체계에도 글루탐산 수용체가 발견된다. MSG를 과다 섭취하면 당뇨, 간염, 천식, 소화기장애, 가민성 대장염, 부침 불임 그리고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암세포에서 수많은 글루탐산 수용체가 발견된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글루탐산 수용체를 겨냥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런데 암 환자들한테도 마음 놓고 MSG를 먹으라고 해야 할까? 대단한 과학자가 나서서 연구해주지 않아도 보통은 본능적으로 안다. MSG가 글루탐산은 비만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릴 때 먹은 MSG가 청소년기나 성인이 되어 비만을 유발한다는 연구도 있다. 다양한 동물 실험을 했는데 종을 막론하고 다 같은 결과를 얻었다. 쥐와 원숭이의 실험 결과가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비만과 동시에 또 다른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대사증후군이다. 노인들에게서는 퇴행성 신경질환을 유발한다. 퇴행성 신경질환은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글루탐산도 그중 하나다. 나이가 들면 뇌에 잘 갇혀있던 글루탐산이 새어나오는데 영유아기 때 신경다발을 연결했던 글루탐산이 노년에서는 거꾸로 신경을 파괴한다. 그 결과 뇌졸중, 뇌종양, 다발성 경화증 같은 자가면역 질환 및 치매, 파킨슨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혹은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실험실에서 다발성 경화증 증상을 보이는 쥐의 글루탐산 수용체를 차단했더니 다시 걷기 시작하고 척수 손상이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뇌염이나 뇌수막염 같은 감염성 질환의 회복 경과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우리 몸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바로 음식이 답이다. 글루탐산 섭취를 줄이는 것은 기본이다. 꼭 식품 첨가물 MSG가 아니라 일반 음식 중에도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붉은 육류. 세계 각국의 요리들이 닭고기나 쇠고기를 오래 끓여 육수를 낸 뒤 요리에 사용하는 이유는 육수에서 우려낸 글루탄산 성분이 음식에 풍미를 더하기 때문이다. 붉은 육류에는 글루탐산 성분뿐 아니라 철분도 많은데 이는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킨다. 식품 업계에서는 식품 첨가물인 MSG나 쇠고기에 들어있는 자연산 글루탐산이 다 똑같은 것이므로 MSG는 안전하고 실컷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정성껏 끓인 육수라 할지라도 지나치면 좋을 게 없다는 사실이다. 두유나 두부를 포함한 대두 제품 역시 글루탐산 함량이 높다. 버섯과 토마토에는 글루탐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토마토를 끓여 만든 토마토 소스에 더 많다. MSG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다지 어려운 고민은 아니다. 담배와 다를 바 없다. 기호식품으로 필요한 사람들과 좋아하는 사람들만 알아서 먹으면 그만이다. 각자 알아서 할 일이다. 다만 안전하다, 괜찮다는 정보의 왜곡만은 막아야 한다. 왜냐하면 적어도 폐암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가 금연을 권고하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MSG를 먹으면서 편두통은 절대 못 고친다. 또한 체중 감량이나 비만 치료도 불가능하다. 조용한 살인자, 프탈레이트 환경 호르몬.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고 유연하게 가공하는데 가소제로 사용된다. 또 제노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흉내를 내는 환경 호르몬이다.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고 뱃살을 찌우는 주범이기도 하다. 실제로 에스트로겐은 소를 키울 때 살을 찌우기 위해 주사하는 호르몬이다. 당연히 뱃살이 찔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영양소 흡수와 대사를 방해하여 당뇨의 위험을 높이고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암 위험도 증가시킨다.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 고환암 모두 예전에 비해 발생 빈도가 늘어난 암들이다.
꼭 암이 아니어도 요즘 여성들은 예전에 비해 자궁 내막증도 흔하고 난소나 자궁의 혹도 잘 생긴다. 제노에스트로겐은 체내 화학작용이나 유전인자를 망가뜨려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불임을 유발한다. 또한 남성 정자수 감소를 유발하고 간 독성을 높인다.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당뇨, 알레르기, 동맥경화, 자폐증의 증상을 심하게 할 수도 있다. 임신 중인 엄마 몸의 프탈레이트 농도가 높으면 태아의 뇌에도 영향을 미쳐 소아암에 걸리거나 향후 비만이 될 확률도 높아진다. 프탈레이트가 살을 찌우는 이유는 독성 화학물질이 지방에 저장되기 때문이다. 엄청난 양을 저장한다. 프탈레이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 빼기가 힘들다. 그리고 당뇨, 고혈압, 안과 같은 의학적 문제들을 고치기도 힘들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환경 호르몬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환경을 파괴하는 바람에 북극곰에서도 갑성선 저하나 골다공증과 같은 인간의 질병이 발견된다. 프탈레이트는 다른 어떤 화학물질보다 인체 오염률이 가장 높다. 요즘 6살짜리 아동과 40대 성인에게서 비슷한 양의 프탈레이트가 검출된다. 무슨 뜻일까? 아이들은 그만큼 일찍부터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고 체내 축적이 된다는 것이다. 프탈레이트는 식품 첨가물이 아니라 포장 재질에서 온다. 플라스틱 물병, 플라스틱 젖병, 음료수 캔, 식품 포장지,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데 프탈레이트가 사용된다. 가장 심각한 것은 스티로폴 컵이다. 거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 커피를 타 마시는 것은 최악이다. 컵라면도 마찬가지다. 그 밖에도 카펫, 샴푸, 비누, 화장품, 면도젤, 헤어젤, 네일 폴리셔, 매트리스, 벽지, PVC 장판, 장난감, 가구 접착제 등에 사용된다. 가장 큰 문제는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프탈레이트를 피하기 위해선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극단적인 자연주의자가 되어도 피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단 아쉬운 대로 환경 호르몬이 들어간 물건을 덜 사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독소를 배출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십자합과 식물이 프탈레이트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목초이, 방울 양배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십자합과 식물에 들어있는 인돌3 카비놀이라는 식품 영양소가 에스트로겐 화합물과 맞서 싸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프탈레이트를 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늘 그렇듯 미국 FDA의 입장은 생활용품에서 검출되는 프탈레이트 양은 매우 적어서 괜찮다는 것이다. 항상 소량은 괜찮다고 한다. 그래서 술도 괜찮고 담배도 괜찮은 거다. 프탈레이트 이전에는 플라스틱을 가공하는데 BPA가 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BPA가 에스트로겐 교란을 일으키는 것이 밝혀져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퇴출되었다. 그래서 BPA 프리 제품이 등장했는데 BPA를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 더 많은 프탈레이트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프탈레이트 역시 BPA 못지않은 해악이 있어 몇 년 후에는 금지될 것이다. 이미 캐나다와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왕두류 등의 프탈레이트 사용을 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계에서 수액 세트에 한해 모든 프탈레이트류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무시했다. 현재 금지된 BPA도 한때 정부가 승인하고 허용했던 소재였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편리함과 풍요함을 얻는 대신 건강을 내주고 있는 셈이다. 식품 첨가물도 마찬가지다. 식품 첨가물에 순기능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유통기한을 늘리고 재료비를 낮춤으로써 식료품 가격의 인하를 가져왔다. 적어도 배를 줄이는 사람들은 크게 줄어들었으니 감사할 일이다. 또한 식품 재료를 살균하고 규격화함으로써 감염 및 식중독 위험을 낮춘 것도 공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할 수 있는 음식들은 확실히 아니다. 공이 많으니 허물은 덮고 넘어가줘야 하는 걸까? 그냥 있는 그대로 올바른 정보만 제공하면 그만이다.
어차피 사람들 각자가 판단할 테니. 식품 첨가물을 대하는 자세. 나를 찾는 환자들은 예외 없이 식품 첨가물과 이별을 고한다. 가공식품 자체를 그만이 식품 첨가물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 내가 식품 첨가물을 절대악으로 생각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식품 첨가물이 없는 세상을 꿈꾸지도 않고 그런 운동가도 아니다. 나와 우리 아이들이 안 먹는 것도 아니다. 식품 첨가물 덕분에 식료품 가격을 내릴 수 있었던 경제학적인 이득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다. 살을 빼야 하든 혈당을 낮춰야 하든 또는 혈압을 낮춰야 하든 분명한 치료 목적이 있다. 간단히 약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결핍된 것들을 채워주고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치료한다. 그때 식품 첨가물들이 방해 요소로 작용하니 멀리하라고 알려주는 것뿐이다. 지시를 따르고 말고는 환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식품 첨가물의 경우 나는 한 가지만 따져본다. 대체할 식품이 있는가? 있다면 굳이 그 식품 첨가물을 일부러 찾아 먹는 일이 없다. 식품 첨가물이 세상에 탄생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값싸기 때문이고 원가를 낮추는 것은 기업의 관심사이지 우리 집 주방의 관심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무의미한 과학적 논쟁도 피한다. 왜? 실은 그게 과학적 논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이 너무 오염돼 있어서 그렇다. 연구자들은 연구비를 받아야 한다. 연구비는 기업에서 나온다. 기업이 원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연구비를 받을 수 없다. 연구비를 대는 기업에 통째로 저당 잡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애매할 땐 안 먹으면 그만이다. 식품 성분 표시의 원료명을 봤을 때 발음이 어렵거나 읽어도 뭔지 잘 모르는 것들은 되도록 피하는 게 원칙이다. 식품 성분 표시를 들여다볼 필요 없이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는 사과, 바나나, 아보카도 등과 같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선호한다. 혹시 몸에 별로 해롭지 않은데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다. 노벨상 탈 것도 아닌데 뭘 힘들게 연구하나? 진짜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적어놓은 정보들 가운데 내 귀에 좋은 것만 골라서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전부인데. WHO에서 연구한 사카린 독성에 관한 연구 발표? 그런 것에 절대적 신뢰를 주지 않는다. WHO는 우리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WHO가 가공육류를 안전하다고 했다가 발암물질이라고 했다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카린도 마찬가지다. 미칠 듯이 싼 가격 때문에 널리 쓰이다가 1970년대에 발암성 논란이 일면서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2010년 WHO가 다시 안전하다고 발표한 것뿐이다. 요즘은 식품 첨가물들이 누명을 벗는 것이 하나의 유행인 추세여서 좋아하는 이들만 실컷 먹으면 된다. 고민할 필요도 논쟁할 필요도 없다. 150페이지까지 읽어주셨어요.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있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149페이지에 결핍된 것들을 채워주고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치료하신다라고 해주셨어요. 정말 저희 TM이 왜 필요한지를 또 한번 생각하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때문에 생긴 병은 음식으로 고쳐라. 당뇨병을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당뇨병을 만성질환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당뇨병 진단을 받아서 당뇨약을 복용하면 대부분 환자들은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겪는다. 일단 약을 복용하면 초기에 혈당이 떨어진다. 보통 6개월 정도 약효가 지속된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서 약물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이 다시 서서히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의사는 또 다른 약을 추가로 처방한다. 진료실을 찾는 당뇨 환자들 중에는 10년 혹은 15년 이상 당뇨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대다수가 처음에는 메포민 하나로 시작했다가 메포민과 글리브라이트를 함께 복용하게 되고 서너 개의 약물이 칵테일 요법으로 늘어나다 급기야
인슐린을 처방받는다. 그리고 인슐린 양은 갈수록 점점 증가한다. 당뇨 환자가 메포민 하나를 복용하고 있다면 초기 당뇨이고 다량의 인슐린을 처방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당뇨 병기가 깊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다. 병원에서는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다며 희망찬 이야기를 들려줄지 모르겠지만 당뇨병 자체는 갈수록 악화된다. 혈당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동안 당뇨병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당뇨병과 혈당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혈당은 당뇨 증상일 뿐이다. 당뇨의 진짜 원인은 인슐린 저항이다. 당뇨병이 악화되는 것은 인슐린 저항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혈당은 그저 인슐린 저항의 증상 중 하나일 뿐이다. 혈당이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혈당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인슐린 저항과 그로 인해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은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폐렴 때문에 열이 나는 환자의 경우 문제는 감염이고 열은 증상이다. 이런 환자는 항생제로 감염을 치료하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다. 증상에 불과한 고열을 치료해서 감염이 나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항생제이지 해열제가 아니다. 당뇨도 마찬가지다. 당뇨병에 걸렸다는 것은 인슐린 저항이 생긴 것이 원인이고 그 결과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혈당이다. 그런데 현재의 당뇨 치료는 혈당에만 집중되고 있다. 그러니 약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당뇨병을 고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실제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자들의 당뇨병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까지만 해도 의학계는 혈당을 치료하는 것이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믿어왔다. 혈당이 혈관을 망가뜨려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키고 실명이나 다리절단 혹은 심장투석이나 이식과 같은 심각한 당뇨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 때문에 혈당에만 집중해서 치료하게 되었고 피검사 결과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 이내로 나오면 의사는 환자에게 혈당이 잘 관리되고 있다며 안심시키곤 했다. 환자들 역시 당뇨병과 혈당을 동일시해서 의사의 말에 위안을 받았다. 하지만 대규모 연구 결과는 달랐다. 혈당을 잘 관리하거나 말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혈당을 잘 관리해왔던 환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비슷한 비율로 당뇨 합병증을 발생했다. 심장마비, 뇌졸중, 시력과 관련된 눈의 합병증들, 신부전 등 예외 없이 모두 2차 질환에 동일하게 해당되었다. 혈당을 관리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감염이 생겼는데 해열제로만 치료받는 환자의 경우처럼 겉보기엔 상태가 조금 나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나아지는 것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동안은 인슐린 저항에 대한 이해가 낮았기 때문에 혈당만 치료한 것이다. 인슐린의 주 역할은 혈당을 낮추는 것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췌장에서 자동으로 인슐린이 분비된다. 그래서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넣어주는 일을 인슐린이 감당한다. 정상적인 생리 활동에서는 그렇다. 인슐린 저항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인슐린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즉 일하는 효율이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우리 몸은 어떻게든 포도당을 혈관 내에서 치워야 하고 세포에 전달해줘야 하므로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쥐어짜내게 된다. 곧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은 것은 인슐린 저항 때문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인슐린 저항이란 건 왜 생겼을까? 인슐린 저항의 원인은 놀랍게도 인슐린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원래 우리 몸은 그렇게 작동한다. 다른 모든 호르몬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특정 호르몬에 노출되다 보면 우리 몸은 그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된다. 술이나 담배, 중독성 강한 마약이나 진통제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 처음 접할 때는 약효가 강하게 온다. 하지만 경험이 반복될수록 약효는 떨어진다.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약물 낭용과 중독이 생기는 것이다. 약물에 대한 저항 혹은 내성 때문이다. 인슐린도 마찬가지다. 당뇨 환자가 인슐린 주사를 맞을수록 인슐린 저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인슐린을 처방받는 환자들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완치에 대한 소망은 사라진다. 인슐린 치료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악순환에 불을 지르는 행위와 같다. 혈당을 낮추려고 주사한 인슐린 때문에 인슐린 저항이 더 심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의 당뇨 표준 치료는 당뇨 환자에게 오히려 해로운 치료라고 말할 수 있다. 당뇨의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증상만 가지고 당뇨를 치료하려 하니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혈중 인슐린 높은 것이 문제였는데 더 많은 인슐린을 환자에게 주사하다니 알코올 중독자를 술로 치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실제로 거의 유사하다. 술을 먹다 보면 술이 세진다고 말한다. 바꿔 말하면 알코올에 대한 저항이 생긴 것이다. 더 많은 술을 필요로 하게 되고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이 들어와야 기분이 좀 나아진다. 하지만 기분이 좀 나아진다고 해서 술이 알코올 중독을 개선하거나 치료하는 것 아니지 않은가. 인슐린 저항을 이해하기 이전에 혈당에만 집중한 치료가 이미 자리 잡았고 치료를 열심히 해도 합병증이 줄거나 환자가 줄지 않자 나온 변명이 당뇨병은 만성 진행성 질환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실은 당뇨병은 만성 진행성 질환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병을 고치기 때문이다. 다만 약으로 고친 환자는 없다. 당뇨약을 처방할 때는 처음부터 이 약을 먹고 당뇨를 고치자는 목적이 아니다. 앞으로 평생 먹으면서 혈당을 잘 관리하자는 것이다. 혈당은 무서운 거니까. 그런데 뜻밖의 극단적인 비만 치료로 밴드나 위우회 술로 위를 잘라낸 환자들의 경우 90%가 당뇨가 사라진다. 당뇨병이 만성 진행성 불치병이 아니라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평생 약을 먹으며 혈당만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왜냐하면 무지하기 때문이다. 내 병이지만 의사한테 맡기면 된다는 믿음, 의사가 가장 잘 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는 다양한 선택이 있고 선택을 하려면 우선 뭘 좀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평생 당뇨약을 먹이면서 혈당만 관리하는 것과 위절제 수술하는 이라는 과격한 선택 둘밖에 없는 걸까? 다행히 당뇨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혈중 인슐린 농도가 낮춰지는가가 관건이다. 당뇨병은 철저하게 식습관병이다. 식습관병이라면 치료도 식습관이 돼야 한다. 식습관병을 약물로 치료해 보겠다고 시도하고 증상만 보면서 병이 나아지고 있는 신용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런데 불행히도 병원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음식 때문에 생긴 병에 약물을 투여해서 증상만 억누른 것이다.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리 없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방법이 여럿 있는데 그중 간단한 것 몇 가지를 소개하면 우선 간헐적 단식을 꼽을 수 있다. 내가 환자들에게 자주 내리는 처방 중 하나다. 단식 혹은 금식의 역사는 매우 길다. 거의 모든 문화권, 모든 종교가 금식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 아마 정신을 맑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하는 금식의 장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단식을 하면 혈중 인슐린 농도가 내려간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 인슐린을 낮춰주면 인슐린이 인슐린 저항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이 인슐린 수치를 높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된다. 이슬람은 라마단 기간이나 기독교 금식 기도를 연례 행사로 하게 되면 인슐린 악순환의 고리를 완벽하게 끊음으로써 당뇨의 위험이 사라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앞서 언급한 위절제 수술은 당뇨 치료 효과가 90%에 달한다. 당뇨가 호전되는 이유는 단식과 똑같은 원리다. 위 90%를 잘라낸 뒤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당뇨가 치료되는 것이다. 그냥 단식을 하면 해결되지 사실 수술은 필요도 없다. 우리 몸이 음식으로 섭취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당분과 지방이다. 지방이 남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이라고는 잘 알고 있지만 당분도 저장이 가능하다. 당분은 글리코겐 형태로 간에 저장된다. 하지만 간의 용량이 한정적이다 보니 저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신 급할 때 바로 갖다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임시 저장소라고 생각하면 된다. 몸이 필요로 하지 않는 과다한 당분을 쓰레기라고 간주한다면 쓰레기를 몸 밖으로 빼내는 것이 올바른 치료일 것이다. 그런데 정작 당분 섭취를 줄이지 않고 인슐린만 더
들이붓는 것은 쓰레기를 몸 밖으로 빼주거나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쌓아두고 어떻게 해결해 보라는 식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당분 섭취를 줄이고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우선 증상인 혈당만 끌어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는다. 문제는 환자가 새로 바꾼 식습관이다. 이나 생활습관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환자들은 어렵지 않게 입맛과 식습관이 바뀐다. 하지만 반신반의하며 왜 그런지 메커니즘도 이해 못한 채 그저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른 환자들은 금식이나 건강식이 고역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힘들어한다. 어디까지나 깨달음이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깨달아서 치료가 수월해진다. 이처럼 음식으로 접근하는 환자들에게 영양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 칼륨이 인슐린을 낮춰준다. 그리고 비타민 B1도 인슐린을 낮춰준다. 비타민 B1의 경우 비타민 보조제보다는 영양 효모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단, 당 섭취가 늘어나면 칼륨과 비타민 B1은 모두 소변으로 배출하게 된다. 인슐린 저항이 있다면 정상일 때에 비해 15배 이상의 배출한다. 칼륨과 비타민 B1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소변을 통해 배출이 늘어난다. 이는 당뇨병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이고 반드시 칼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포도당이 삼투성 이뇨제 작용을 하게 된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모든 혈액이 신장의 세관을 통과하면서 신장의 영양소들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한다. 그중 포도당은 신장에서 항상 재흡수한다. 포도당은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렇게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그런데 혈중에 과다한 포도당이 신장으로 몰려들면 신장의 재흡수 기능을 압도하게 된다. 재흡수되지 못한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중력에 의한 영양소들을 함께 끌고 나간다. 그 결과 당뇨 환자는 영양소 결핍이 심각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영양분을 공급해서 채워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심각한 영양 결핍 문제를 병원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저 혈당만 관리하는 게 전부다. 58세의 동양 남성 환자가 찾아왔다. 12년째 당뇨약과 인슐린을 복용하고 있었고 체중은 100kg이었으며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증, 신경통증, 신장병 등을 앓고 있었다.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병원에 끌려오긴 했지만 본인에게도 반드시 나아야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간헐적 단식과 탄수화물 제한식을 병행하며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 복용을 주축으로 하는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혈당은 금방 내려갔고 체중도 1년 동안 계속 감소하여 현재 85kg까지 내려왔다. 당화 혈색소도 7% 정도로 낮아졌고 인슐린도 55유닛 왔던 것을 6주 만에 다 끊을 수 있었다. 혈당 정상, 당화 혈색소 정상에 인슐린이 필요 없고 모든 약을 다 끊고 체중도 거의 정상이 되었으며 합병증 증상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다면 당뇨병 완치라는 말을 감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것은 당뇨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접근할 때 가능한 결과다. 계속해서 약 처방만 늘려가는 식의 접근이 아니고 무슨 신약이 새로 나왔다면 기대를 걸고 실험에 참가한 것을 권유하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당뇨는 식습관병이니 식습관으로 고칠 수 있다는 점을 환자와 의사가 함께 이해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또 다른 환자는 47세의 동양 남자로 최근에 당뇨 진단을 받았다. 당화 혈색소가 8.9% 였는데 이 환자는 본인이 약을 먹기 싫어했고 주치의가 환자 의견을 존중해서 약 먹지 말고 치료 프로그램을 먼저 시도해 볼 것을 허락했다. 물론 결과는 4주가 걸리지 않아 완치였다. 이 환자는 좋은 주치의를 만난 경우다. 보통은 약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겁이나 주기 일쑤니까 환자가 당뇨나 고혈압, 콜레스테롤 약을 거부하면 갑자기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의사로부터 듣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 여성 환자분이 당뇨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는데 생협에서 주관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4주 만에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었다. 약을 다 끊고 6개월이 지나 정기검진을 위해 주치의를 찾아갔다.
검사 결과 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나오자 주치의가 너무 좋아했다고 했다. 문제는 주치의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가 처방해준 약을 안 먹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왠지 그 의사가 설명할 것 같더라는 것이었다. 무슨 뜻인가? 환자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다. 약을 처방하는 것이 의사의 주 업무라는 것을. 원래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혈액검사가 모두 정상으로 나왔을 때 환자가 약을 안 먹고도 이렇게 정상으로 됐다고 말하면 의사는 오히려 더 좋아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서운해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의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당뇨 후 기능의학 의사들이 가장 흔히 다루는 질환이다. 당뇨병 환자들은 기능의학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하는 바이지만 그 전에 어떤 종류 치료를 받을 것인가 하는 선택은 환자에게 달려있다. 지금까지의 치료 종류에도 의사에게 맡긴 셈이지만 이것만큼은 환자가 결정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아는 게 없으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이는 아는 자만 선택할 자격이 있음을 잊지 말고 공부해야 한다. 내 병에 대한 공부가 치료의 시작이다. 고혈압, 증상에 불과한 숫자에만 집착하지 마라. 당뇨의 원인이 고혈당이 아닌 것처럼 고혈압의 원인 역시 높은 혈압이 아니다. 고혈당이 증상에 불과하듯 고혈압도 증상일 뿐이다. 물론 유전적으로 혈압이 높은 경우도 분명 존재하지만 흔치 않다. 대부분의 고혈압은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원인이 존재하고 그 원인만 제거하면 쉽게 혈압을 낮출 수 있다. 아니, 어렵고 쉽고를 따질 일이 아니다. 원인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여 삶에서 제거하는 것은 병원 치료와 별개로 환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혈압약을 처방하는 의사들도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만 환자들이 철저하게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뿐이다. 그렇다면 점검해 볼 만한 고혈압의 원인들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인슐린 저항이다 보니 대사증후군 환자는 혈당이 높고 살이 찐다. 혈당이 높다는 것은 피가 맑지 않다는 뜻이다. 피가 끈적하면 혈류 저항이 강하게 온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려면 더 큰 압력이 필요하다. 자연히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또한 혈당 수치가 높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혈압이 올라간다.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또 다른 요소는 스트레스다.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하는 현대인의 경우 먹는 음식까지 당분이 높다면 최악의 콤비라고 할 수 있다. 살이 쪄도 혈압이 올라간다. 우리 몸이 500g 살이 찌면 3km 이상의 혈관을 더 필요로 한다. 더 길어진 혈관에 피를 돌리려면 더 높은 혈압이 필요하다. 그만큼 심장이 더 격렬하게 피를 짜내 혈압을 올려야 하는 것이다. 또한 혈관이 탄력을 잃는 것도 문제다. 혈관은 빨대처럼 빈 관이 아니라 혈관에도 근육이 있어서 심장을 도와 피를 이동시키는데 일조한다. 수축과 이완을 통해 혈압을 조절한다. 다른 근육들과 마찬가지로 훈련을 하면 오랫동안 튼튼하게 잘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퇴화된다. 그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운동 부족이 대부분인 현대인들의 경우 나이 들면서 혈관의 근육들은 거의 기능을 상실한다. 심장 혼자 일을 다 해야 하니 혈압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근육 없는 혈관들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혈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이 들면 피부가 노화하듯 혈관도 노화를 겪는데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혈관 조직은 더 빨리 탄력을 잃는다. 콜라겐과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K 등이 부족하면 혈관 노화는 더 빨리 진행된다.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마당에 오랜 시간 방치된 호수가 탱글탱글함을 잃고 푸석푸석해지듯 혈관도 노화가 가속화된다. 바로 동맥경화다. 동맥경화가 발생한 혈관을 통해 피를 보내려면 혈압을 높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하지만 흔히들 고혈압이 동맥경화를 일으킨다고 거꾸로 알고 있다. 동맥경화가 없다면 혈압이 높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 혈관이 건강한 운동선수는 격렬한 운동을 할 때 수축혈압이 180을 넘지만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걱정하지 않는다. 단순히 압력 때문에 터지는 것이 아니라 혈관 상태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터지는 것이다. 건강한 혈관은 터지지 않는다. 이 순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치료 접근법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고혈압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심장마비의 원인으로 봤기 때문에 혈압 낮추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믿어왔고 실제로 병원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처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어서 혈압약을 아무리 먹어도 심장마비나 뇌졸중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탄수화물과 트랜스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관벽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켜 동맥경화가 가속된다. 지난 50년간 현대인들의 식단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트랜스 지방과 탄수화물, 특히 콘시럽이다. 몸은 허튼 짓을 하지 않는다. 우리 몸이 혈압을 올리는 것은 온몸 구석구석에 피를 보내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겠다는 노력이다. 나이 들어서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갈수록 심장이 더욱 강하게 피를 세게 내뿜기 때문이 아니다. 그만큼 피 상태가 안 좋고 혈관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혈압은 일종의 살겠다는 몸부림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 오히려 혈압 낮추는 약을 먹는다. 병원에서 혈압약을 처방하는 이유는 단 하나.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혈관이 터지는 것은 대형 참사인 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처럼 첫 증상이 사망의 경우도 많다 보니 약을 먹어서라도 예방하자는 차원이다. 하지만 실상은 높은 혈압이 문제가 아니라 동맥경화가 문제다. 동맥경화로 인해 부서져 나온 혈전이 심장에서 막히면 심장마비가 되는 것이고 뇌에서 막히면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 혈압약은 다양한 방법으로 혈압을 떨어뜨리지만 대표적인 방법이 심장 근육을 못 뛰게 막는 것이다. 심장 근육이 약하게 뛰면 혈압은 당연히 떨어진다. 하지만 이 방법이 심장 건강에 더 좋은 증거는 없다. 심장이 마음껏 뛰지 못하게 거대한 집게로 심장을 집어넣은 것과 다를 바 없다. 심장에 더 무리하고 서서히 심장을 죽이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환자는 그것도 모른 채 약만 잘 챙겨 먹어 정상 혈압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환자들이 병원에서 주는 혈압약이 깜빡 잊고 안 먹으면 당장 큰일이 나는 줄 알고 불안감에 휩싸인다. 혈압약 없이는 비행기도 못하는 할머니들이 많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 중에 깜빡 잊고 운동을 건너뛰었다든가 과다한 탄수화물을 먹었다고 해서 걱정하는 환자를 본 적이 없다. 약만 열심히 챙겨 먹지 막상 더 중요한 것들에는 관심이 없다. 이상적인 정상 혈압은 120에 80이다. 하지만 평생 운동도 하지 않고 근육량도 적은 할머니에게 120, 80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숙기 혈압이 최소한 140 이상은 되어야 온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순환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혈압약을 먹으면 120에 80으로 낮추고 안심한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다시 약이 안 듣고 혈압이 올라간다. 왜냐하면 몸이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피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혈압약의 효과를 거슬러서라도 다시 혈압을 끌어올려주는 것이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약의 개수를 늘리거나 종류를 바꿔 다시 혈압을 끌어내린다. 90세 할머니가 어지러워 쓰러지셨다. 고혈압 환자인데 저혈압 증상이 나타났다. 의사는 혈압약이 너무 세서 저혈압이 되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간호사가 혈압을 재보니 145에 110 고혈압이었다. 이 할머니의 경우 혈압이 160 이상 mmHg 정도는 되어야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가능한 것이다. 혈압약 때문에 혈압이 145에 110 mmHg로 나오지만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저혈압인 것이다. 아파트로 치면 수압이 너무 낮아서 15층까지 수돗물이 못 올라가는 것과 같다. 이렇듯 환자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다. 모두 다 똑같이 120에 80mmHg 혈압에 맞추려는 시도가 어딜 봐서 가역적인가. 노인들의 혈압을 억지로 낮추는 결과 내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부족해서 치매만 늘어났다. 그럼 혈압이 높아도 그냥 놔두란 말인가? 물론 그건 아니다. 혈압이 그렇게 올라간 상태가 이미 오랫동안 잘못 살아온 결과이니 치료 대상이다. 단 혈압약을 먹어 혈압이 떨어진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고혈압 환자의 95%는 1차성 고혈압이다. 나머지 소수의 사람들은 2차성 고혈압을 앓고 있다. 2차성 고혈압은 신장질환이나 갑상선의 문제, 색전증, 임신 또는 약물 과다복용 등 다른 질병이나 원인에 의해 혈압이 오르는 것을 말한다. 반면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해당되는 1차성 고혈압은 별 이유 없이 혈압이 오르는 증상을 말한다. 그래서 원발성 고혈압이라고도 한다. 공식적으로는 유전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하지만 유전은 원인이 아니라 위험 인자일 뿐이다. 그래서 유전이라는 말 대신 가족력이라고 부르는데 맞는 말이다. 분명 가족력은 존재한다. 그렇다고 가족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으면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가족이 모두 같은 병을 앓았다는 것은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타고난 유전자 탓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방법은 명확해진다. 동맥경화의 진행을 막아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면 된다. 피를 맑게 해주면 된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은 것 많다. 음식이 원인이 되었으니 음식부터 점검해야 된다. 혈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피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데 입맛과 식단을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렵다. 반면에 혈압을 낮추는 약은 7, 8종류나 있어서 약을 먹으면 일단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약으로 혈압을 낮추는 치료가 당연하고 쉽게 선택되고 있다.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을 낮추기 위해 시도해 볼 만한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간헐적 단식과 탄수화물 제한식, 그리고 질 좋은 수면이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병행하면 가장 좋다. 안전하고 돈이 안 드니 해볼 만하다. 흔히들 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포화지방과 소금은 오히려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17년 보스턴 대학 예방의학과의 리무어 박사는 나트륨을 한우 권장 섭취량보다 적게 먹는 사람이 많이 먹는 사람보다 장기적으로 혈압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물론 미국 심장협회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하지만 코코넛 오일이 위험하다고 하고 여전히 버터보다 마가린을 권하는 미국 심장협회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미국 심장협회는 학회가 아니라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제약회사와 식품업계로부터 지원받는 로비단체에 불과하다. 본인에게 맞는 식단은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지방과 소금이 적당할까? 본인의 입맛에 달려있다. 너무 짜면 못 먹을 테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양이 적당량이다. 소금은 생명이다. 다만 고혈압, 당뇨 등 이미 인슐린 과잉 상태에 있는 환자들은 나트륨 섭취량을 하루 7g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소금 외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로는 칼륨과 마그네슘을 꼽을 수 있다. 칼륨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내려주는데 건푸른 잎채소, 콩, 감자, 아보카도, 버섯, 바나나, 호박 등에 많이 들어있다. 마그네슘은 심장 건강에 기본이 되는 영양소다. 주로 근육에서 필요로 하는데 전체가 근육으로 이루어진 심장은 다른 근육에 비해 20배가 넘는 마그네슘을 필요로 한다. 새빨간색으로 피를 연상케 하는 비트도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비타민 K2는 동맥경화를 예방해 심혈관 질환 위험을 50% 감소하고 사망률을 25%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E도 암과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콜라겐과 비타민 C도 혈관의 연결 조직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현대의학이 오랜 기간 혈압이라는 숫자에만 매달려온 것과 혈압 시장만 팽창했다. 다양한 종류의 혈압약만 늘어났다. 당연히 혈압약으로 인한 부작용도 함께 늘어났다. 대표적인 것이 역류성 식도염과 치매, 관절염이다.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질환들이다. 반면 혈압약을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은 줄지 않았다. 뇌출혈은 줄었지만 뇌경색은 증가했다. 사망률은 줄었지만 응급조치와 대응이 발전했기 때문에 혈압약 덕분은 아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콜레스테롤 이론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콜레스테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혈압약 처방이 줄은 것은 아니다. 콜레스테롤 저하제만 추가되었을 뿐이다. 먼 훗날 지금의 의료를 돌아보면 정말 미개한 시대를 살았다며 혀를 찰지도 모를 일이다. 장시간 우리 한희철 사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170페이지까지 읽어주셨는데요. 162페이지에 내 병에 대한 공부가 치료의 시작이다. 이 말이 가장 저한테 남거든요. 가족들,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 분명히 대사질환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함께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